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노벨과학상 해설가전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안녕하고요. 우리 화학공학과에서 사실은 이 노벨과학상이랑 조금 사이언스 쪽이 아니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벨 화학상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행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우리 이상민 교수님께서 그쪽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화학공학과에서도 이번에 이런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노벨화학상, 올해 노벨화학상은 이 단백질 분야의 공헌 생화학자 AI 전문가인 워싱턴 주립대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하고 또 미국 구글 산하의 AI 기업인 딥마인드의 데비스 허사비드 CEO와 존 점퍼 선임연구원이 공동 수상을 했죠. 그 중에서도 이상민 교수의 이제 스승인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이상민 교수한테 오늘 되게 재밌는, 특히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당연히 얘기도 듣겠지만 아마 깊은 얘기는 아직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숨어있는 이런 히든 스토리도 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학부생 위주로 오늘 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겠고요. 또 외부에서 온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대학원생들은 간혹 이제 온라인으로 좀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얘기를 드린 건데 오늘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행정팀에서 선물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 또 질문도 좀 해주시고 또 끝날 때쯤에 그 뒤에 옆쪽에 여기 핑거푸드 같은 게 다과가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조금 간단히라도 좀 드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화학공학과 학부생들은 나갈 때 여기 사인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 되면은 팜 마일리지 PAM 그거가 같이 카운트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도 듣고 강연도 듣고 또 마일리지까지 쌓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연자인 이상민 교수님은 우리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은 아니고 두 번째로 가장 최근에 올해 1월에 오셨고요.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양대학교에서 2013년도에 학부를 하시고 화학공학과에서 그리고 석사를 한양대에서 2015년에 하신 다음에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앤하버에서 2021년도에 화학공학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 랩에 조인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있을 때 21년부터 22년까지 거기에 이제 포스트학으로 있다가 CF에 있는 허워드 휴지 메디컬 인스티튜트로 이제 데이비드 베이커에서 같이 겸임 일을 하시면서 그쪽 소속으로 해서 2023년 12월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년, 3년을 정도를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와 함께 일을 해왔고 이후에 이제 여기 포항공대로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인이 무슨 연구하는지는 당연히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직접 들으면 좋겠고요. 오늘 큰 박수로 우리 이상민 교수님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화학공학과 주임 교수님이신蔡교수님과 강연 세팅해 주신 그리고 도와주신 화학공학과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리고 아까 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내년에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있는데, 네, 2021년부터 이제 2023년 말까지 이제 포스닥을 진행을 하면서 화학상 받기 직전에 이제 연구를 하다가 포스닥으로 올해 1월부터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또 주 교수님께서도 또 이런 노벨상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배경 화면은요, 그 노벨상 웹사이트에서 이제 노벨 화학상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이제 보여준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이런 장난감같이 생긴 것들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나타내는 모형이고요. 단백질들을 막 접고 이리저리 풀어보고 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단백질이 이제 저희 지우 교수님께서 2003년에 이제 설계를 하신 탑7이라는 단백질 구조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로봇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AI와 연관성을 좀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배경화면으로 처음 시작 화면으로 한번 가져왔고요. 아까 주임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간략하게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화공과 조교수 이상민이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한양대에서 박사 석사를 다 하고 이제 미시간에 가서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로 가서 화학공학과에서 저는 단백질 관련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화공과에서 이제 콜로이드 시뮬레이션 관련된 MD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동안에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단백질 쪽으로 생체 재료 쪽으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포스닥을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비드 연구실로 이제 박사 과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박사 때 쌓았었던 어떤 시뮬레이션적인 혹은 어떤 어셈블리에 관한 지식과 단백질을 결합을 한 연구를 이제 포스텍에 와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재 포스텍에서 단백질 설계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목차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강연 소개 드렸고요. 이제 수상자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간략하게 수상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이걸로 할까요? 보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수상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간략하게 단백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단백질 구조 예측 그리고 구조 설계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단백질 노벨상을 받은 두 가지 토픽이죠. 여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백그라운드랑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 구조 예측과 이제 구조 설계에 대한 좀 연구를 진행을 하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연결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드밴스 테크닉들을 활용을 해서 맞춤형 단백질을 설계하는 그런 분야까지 연계를 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시만요. 제가 줌으로 혹시 계신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뭘 해볼까요? 자, 제가 이거를 다른 분들 음소거 좀 해달라는데 아마 저기 된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모두 인소거 모두 임소거가 있나요? 저 모두 정답 안에 네, 그거요. 네. 좋습니다. 네. 모두 조용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까지 이제 데이터 연구실에서 있다 왔다 보니까 이런 연구실에서 제가 느꼈었던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목차들은 이제 서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로 기본 갈게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됐죠. 10월 9일이었었죠. 이제 10월 9일에 이제 시애틀에서의 시간으로는 새벽 5시였었어요. 이제 여기 한국 시간으로는 한 8시, 오후 한 7시, 8시 정도 됐었었는데 네러버스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슬랙을 쓰는 연구실도 있을 거고 연구실에서 단체 팀 채팅 같은 걸 할 때 카카오톡을 쓰기도 하죠. 그런 어떤 채팅 중에 하나예요. 네러버스트가. 그래가지고 네러버스트에서 띠링 한번 하면서 알람이 오는데 분명히 시애틀 시간으로 새벽인데 이제 알람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봤죠. 봤는데 근데 이분이 이 베이커랩에서 마케팅 매니저예요. 이제 어떻게 프레스랑 이제 언론사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시고
논문이 나갔을 때 어떤 커버 이미지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고 그런 걸 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멜로버스트 채널에서 전체 이 얼 같은 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전체를 하면서 새벽에 이제 노벨 프라이즈 탔다 컴퓨테이셔널 프로틴 디자인으로.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채팅에서 난리가 났고 이제 여기 지금 서울대에 계신 이제 민기현 교수님도 여기 보이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새벽이었었는데 이제 이날 아침에 이제 분명히 베이커의 연구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 베이커의 연구실이 이제 어떤 한 4층짜리 건물에 3층, 4층을 쓰고 있는데 4층에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나갈 때 4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바로 그 언론사에서 많이들 와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려고 다 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뒤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준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해준 어떤 그런 그 언론 인터뷰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연구실 내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이때는 뭐 이날에 완전 난리가 났었을 것 같은데 그때 현장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한번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아까 그 소개해드렸듯이 2024년 노벨 화학상은 3명에게 이제 공동 수상이 되었는데요. 말씀해주셨듯이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가 이제 절반의 쉐어를 가져갔고 컴퓨테이셔널 프로틴 디자인으로 이번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하사비스와 존 점퍼 박사의 경우는 이제 프로틴 스트럭처 프리딕션으로 절반을 가져갔죠. 여기 노벨상의 상금이 한 $1 밀리언 전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치면은 뭐 한 15억 정도 될 건데 이제 그거의 절반을 7억 원의 상금을 이제 베이커 교수님이 가져가셨고 이제 7억 원을 또 반반 나눠가지고 이제 하사리스랑 점퍼 박사님이 이제 받으시게 될 겁니다. 수상자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께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바이오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생화학과 교수세요. 생화학 교수시고 어플리에이션은 뭐 의대도 되어 있고 여러 군데 되어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메인 어플리에이션은 생화학과로 되어 있고요. 이분은 그 하버드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포스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위를 하셨고요. 이제 미국의 포스텍에서 바이올로지에서 이제 학위를 하셨고요. 이제 UC 버클리에서 PhD를 바이오케미스트리로 받으셨습니다. 62년생이시고요. 상당히 젊은 나이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 62세, 만 63세 정도 되시겠네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제 존 점퍼 박사님은 89년생이십니다. 제가 87년생이시고 87년생인데 저보다 2살 많은 이제 형인데 벌써 노벨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 존 점퍼 박사님께서는 딥마인드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딥마인드에서 근무를 하시기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이제 피직스와 매스매틱스 수학으로 학사 그 학부를 나왔고 이제 시카고 대학교로 가서 이론화학으로 이제 PhD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존 점퍼 박사님께서 어떤 알파폴드의 어떤 물론 당연히 그 AI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헌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어떤 그 바이올로지나 혹은 이론화학적인 도메인 지식은 아마 존 점퍼 박사님께서 많이 제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여기 그 데니스 하사비스 박사님의 경우는 이제 딥마인드의 CEO세요. 딥마인드의 수장이신데 이분은 사실 단백질적인 바이올로지에 관심도 많으시지만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알파고라던가 바둑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만드시기도 그 회사에서 많이 만드니까 이제 그런 알고리즘에 어떻게 보면 AI 알고리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학부를 하셨고요. 이제 UCL에서 뉴로사이언스 전공을 했습니다. 참 어울리죠. 컴퓨터 사이언스와 뉴로사이언스를 해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으셨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그 AI를 활용한 알파폴드 프리딕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죠. 사실 이 노벨상을 받으시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언젠가는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긴 했거든요. 물론 그게 올해일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왜냐면은 베이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2003년도에 만든 탑7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이 이제 이 노벨상 컴퓨테이셔널 프로틴 디자인의 어떤 시초가 되는 어떤 그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03년에 사이언스에 발표를 하셨고요. 이 연구 이후로 꾸준히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 디자인이나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 프로딕션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쭉 하셨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굵직굵직한 상을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브렉스루 상이라고
이제 과학으로 상을 받았을 때 가장 상금을 많이 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상금을 많이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3밀리언 달러를 이제 받으시게 됐거든요. 2021년에. 그리고 이제 여기 스페인에서 주는 BBVA 파운데이션에서 주는 어워드도 상당히 노벨상으로 가는 어떤 중요한 길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 중에 하나인데 이걸 2022년에 받았어요. 그리고 알파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21년도에 알파폴드 2가 이제 네이처지를 통해서 발표가 된 이후에 2022년도에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과 함께 이때 BBVA 파운데이션에서 상을 이제 알파폴드가 수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그 1년 뒤에 브레이크스루 상을 이제 네이처가 알파폴드가 받았고요. 그리고 레스커 상이 이제 미국에서 주는 상인데 레스커 상이 이제 어떤 의학 관련된 그 연구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인데 그쪽 관련해서 여기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사실 좀 이때 약간 안타까웠던 거는 베이커 교수님은 레스커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노벨상을 받을 때 둘이 나눠지나 이게 안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순간 했었었는데 레스커 상은 알파폴드가 받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세 분이서 같이 동시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좀 기긴 했지만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상을 받으면서 노벨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것이 단백질에 관해서 받았는데요. 단백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제 저희가 물론 뭐 고등학교 때도 생물을 하기도 하고 학원과 와서도 뭐 화학생물공학도 있기도 하고 좀 배우긴 하지만 또 단백질에 대해 가지고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단백질을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이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구성 요소, 뭐 탄단지 뭐 이런 쪽에서 단백질을 많이 얘기하죠.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일단 저희가 이야기하는 단백질은 사실 이런 형태의 단백질은 아니고요. 이제 바이올로지에서 이야기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 쪽에서 바이올로지에서 이제 말하는 단백질은 일종의 세포들을 움직이는 부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다양한 바퀴라던가 뭐 볼트 너트까지 해서 뭐 유리라던가 뭐 시트까지 해서 다양한 부품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세포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단백질, 다양한 단백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백질들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세포들의 어떤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거나 다양한 어떤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포를 움직이는 부품이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뭐 나쁜 일도 많이 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한참 동안 괴롭혔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스파이크 단백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 기관지의 어떤 세포들의 리셉터에 달라붙으면서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단백질 바이러스들이 막 성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우리가 면역 반응을 통해서 안티바디들 그러니까 즉 항체들이 형성이 되고 이 바이러스들을 무찌르게 되는데 이 항체들도 다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바이러스들도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백신들도 다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단백질 의약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위고비라던가 오젠픽이라는 혁신적인 비만약, 비만 치료제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위고비라는 것은 일종의 펩타이드 단백질, 되게 짧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짧은 단백질이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밥을 먹을 때 나오는 글루카곤 라이크 파티클 펩타이드라는 GLP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인공적인 펩타이드인데 이것들이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LP가 나오는 것처럼 작용을 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밥을 먹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약간 그런 형태로 비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단백질이라는 것은 결국 아미노산들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미노산은 자연계에서 20개의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0개의 다른 어떤 그 동그라미 형태로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런 20개의 다른 아미노산들이 하나의 체인처럼 쭉쭉쭉 연결이 돼서 그 아미노산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한 구조로 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그러면 이 서열
그 다양한 어떤 종류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아미노산의 서열과 그 사이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접힌 구조가 결정이 되고 그 구조와 서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어떠한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몸 세포 안에는 다양한 유전 물질들이 있어요. DNA도 있고 RNA도 있는데 이 DNA와 RNA가 우리 몸의 어떤 그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물질 중에 일부가 리보솜이라는 어떤 그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NA의 그 서열을 읽으면서 아미노산 체인이 생성이 되고요. 세포 안에서 다 생성이 되고 체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아미노산 사이에서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한 구조로 접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접혀있는 구조와 아미노산의 서열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단백질 구조 활용이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이 단백질을 구조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단백질을 굉장히 퓨어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불순물이 없는 상태로. 가장 퓨어한 상태로 인식이 되어지는 게 단백질, 그 타깃으로는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결정을 만들 수 있다면,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퓨어한 상태의 그 단백질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물질에 이제 엑스레이를 씌워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해절 패턴을 이용을 하면은 그 패턴을 통해서 어떤 단백질의 애톰들의 주변에 그런 전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역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 역으로 계산한 그 전자 분포 그 맵에서 이제 이러한 그 아토믹 구조를 피팅을 해주면서 최종적으로 단백질 구조를 풀게 되는데요. 여기 디프렉션 패턴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일렉트론 덴시티 맵을 만들고 애토믹 모델을 피팅하는 작업은 이 작업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어떤 수학적으로 다 해결이 될 건데 이 크리스탈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이 크리스탈을 만드는 게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줘야지 딱 그 시스템에 맞는 딱 맞춰져야지 크리스탈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찾기도 어렵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이러한 단백질들의 종류마다 다른데 얘는 이런 특성, 이런 조건에서 결정이 일어나고 얘는 이런 조건에서 결정이 일어나고 이거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나 최근까지도 단백질 구조를 하나 풀었다고 하면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논문을 쓸 수도 있고 충분히 그 정도로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실제로 꽤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62년도에 이 두 분이 그 노벨상 화학상을 받으셨는데 이분들이 받은 게 헤모글로빈을 구조를 풀고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구조를 푼 것에 대한 공로로 어떤 그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헤모글로빈을 결정화를 시켜서 이 결정에 엑스레이를 쐬어주고 이렇게 옛날에는 컴퓨터 모델이 잘 좋지가 않을 테니까 실제적인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구조를 규명을 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구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조는 정말로 중요해서 우리 몸에서 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구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조 분석에 대한 필드는 정말 노벨상의 노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은 노벨상이 나왔고요. 그래서 구조를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아까 소개드린 그 X선을 쬐어가지고 해절 패턴을 만들어서 덴시티 맵을 만드는 어떤 X선 결정하게 대한 것으로 60년대에 노벨상을 2번 받았고요. NMR이라는 핵자기 공룡 분광을 활용을 해서 1990년대, 2000년대에 노벨 화학상을 또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크라이오이엠을 이용을 해서 2017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노벨상들이 나올 정도로 단백질의 구조 분석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필드였다, 어려운 필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단백질의 어떤 애토믹 혹은 몰레큘러 스트럭처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아미노산의 이제 어떤 백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아미노기와 칼복시기가 여기 두 개 양쪽에 붙어 있고 이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펩타이드 본딩으로 연결이 되면서 체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카본 아톰에 이제 특정한 잔기들이 붙어 있는데 이제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잔기들이 이 사이드 체인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백본들에는 특정한 어떤 그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토르션 앵글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자 구조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사이드 체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다양한 분자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전체 단백질의 폴딩이 이루어지고 특정한 구조 체계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원자들의 어떤 분자들의 화학적인 그 작용을 통해서 이런 단백질의 접힌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특정한 나이트로젠이랑 이제 칼본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하이드로젠 본딩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 화학적으로 많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학적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통해서 분자 구조, 접힌 구조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최근까지도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나온 2018년도인가 나온 어떤 논문인데 그때에도 이미 이 클래시컬한 어떤 그 이론 화학적인 모델을 쓰고 있는 것이 주류였었고 지금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단백질 구조가 어떤 예상 구조를 하나 만들었다가 거기 예상 구조에서 단백질 사이드 체인 몇 개를 조금씩 움직여가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고 에너지가 안정적이 되면은 그거는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이네. 다시 다른 것도 움직여보고 다른 것도 움직여보고 계속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이터레이션을 시켜주면은 결국 에너지가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이 폴딩 구조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계산학적으로 이 구조를 풀어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다양한 서로 이제 분자 사이에서 원자 사이에서 일렉트로스태틱 그러니까 일렉트로스태틱 리펄전 롱레인지 어떤 그 상호작용이 존재하기도 하고 하이드로젠 본딩도 있고 톨션 앵글에 대한 에너지 텀도 있고 어떤 그 물과 주변의 어떤 솔벤트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에너지 텀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서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전체 포텐셜 에너지를 정한 다음에 이제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접근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단백질이 폴딩이 되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구조에서 그 폴딩이 일어난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그 산맥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랜드스케이프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너지가 높은 곳은 이 단백질의 접힌 구조가 불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너지가 낮은 곳은 단백질 구조가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구조로 접혀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단백질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체인처럼 풀려 있을 텐데 이제 여기 따라 이 단백질이 접힐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 각각이 서로 다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쪽으로 접혀 들어갔었을 때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어떤 그런 접힌 구조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러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계산학적으로 접근을 하였었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 하에서 이런 로제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데이비드 베이커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로제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시초가 되는 논문을 저널 오브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저널에서 발표를 먼저 하였었는데요. 여기 논문 제목에는 로제타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하진 않았고요. 여기 베이시안 스코어링 펑션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어떤 몬테카를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로제타라는 프로그램을 쓴 어떤 이름을 쓴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제타 스톰이라는 것이 인류의 고대 언어 이집트 언어의 해독이 어떤 시초가 되는 어떤 그 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포부가 크게도 이런 로제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 서열 정보의 언어를 풀어보겠다, 해독을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로제타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해당 논문에 나오는 이제 피겨인데요. 여기 크리스탈 구조, 그러니까 정답 구조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정답 구조랑 이제 여러 가지 샘플링을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해봤을 텐데 다양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런 결과 같은 경우는 꽤나 유사한 구조체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하는 게 어떤 그 통계적인 혹은 수학적인 모델을 활용을 해서 꽤나 크리스탈 구조와 근사하게 구조를 예측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로제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로제타라는 프로그램을 디벨롭을
한 20년 정도를 꾸준히 계속 하게 됩니다. 15년 이상을 이제 꾸준히 로제타를 디벨롭 하는데 그 로제타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디벨롭을 그 해당 그 하나의 연구실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과 모든 소스 코드를 공유를 하면서 서로 각각이 다른 어떤 그 포텐셜들을 개발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버그도 개발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하나 만듭니다. 로제타 커먼이라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토의를 하면서 이 모델을 어떻게 개발을 할지 이런 토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제타 커먼에서 이제 매년 미국과 이제 유럽에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고요. 로제타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 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포스터 발표도 하고 학기처럼 이제 오ral 발표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이때 이제 여름에 있었던 로제타콘에서 이제 베이커 교수와 이제 정퍼 박사님께서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대담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때 2022년인데 베이커랩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휴가 기간을 겹쳐가지고 저는 이렇게 안 갔는데 아쉽게도 놓쳤지만 이때 제가 이제 이거를 줌으로 이제 다 라이브로만 해줘가지고 제가 휴가가 있는 와중에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알파폴드 만든 사람이랑 데이비드랑 어떤 이야기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커 교수님께서 이제 조준퍼 박사님을 이렇게 불러 올릴 때 자기는 어떤 클래시컬한 어떤 피직스 베이스드 어떤 소프트웨어 혹은 그런 모델을 대표를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AI를 대표하고 머신러닝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퓨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온 어떤 클래시컬한 모델, 피직스에 대한 모델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 새로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그 방식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그런 새로운 그 흐름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시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존중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크게 이제 저는 좀 인상 깊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커먼스에서 한국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백민경 교수님께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긴 했지만 그 전까지 계속 로제타 커먼스에서 활동을 하셨고 저도 있고 키스트의 박강 박사님도 계시고 카이스트 생명과의 오동환 교수님도 로제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로제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아까 노벨상의 그 시초가 되는 어떤 연구였던 그 탑7이라는 그 단백질을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03년도에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탑7이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이름인데 탑7은 왜 탑7일까? 이제 사실 대인한테 물어보지 못했어요. 뭐 사실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다른 프로덕트들이랑 다른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었을 때 대부분 그냥 인정하는 그런 이유는 그냥 그 로제타 프로그램에서 보통 저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냥 스코어가 낮은 순서대로 탑 1, 2, 3, 4, 5, 6, 7 쭉쭉 내려가요. 그리고 1번부터 한 15번까지 실험적으로 체크를 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7번이 돼가지고 그냥 탑7이라고 그냥 이름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게 대부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래서 나중에 제가 데이비드가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보고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탑7이라는 그 단백질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로제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구조 예측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조 예측뿐만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그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이 로제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것을 보여줬느냐? 이 피겨가 이제 그 논문의 1번 피겨거든요. 이 사이언스 논문의 1번 피겨인데 이거는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육각형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이제 단백질이 1년의 아미노산의 체인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체인들이 쭉 여기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체인들의 어떤 그 각각의 아미노산 포인트들에 어떠한 2차 구조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 모양으로 일단 심어놨고요. 여기 육각형 같은 경우는 이게 알파 헬릭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네모 같은 경우는 뭐 베타 시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형태로 여기가 반대인 거거든요. 이게 네모가 알파 헬릭스 구조, 이게 육각형이 아마 베타 시트 구조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어떤 특정한 거리를 딱 정해놓고 이 아미노산들이 지금 여기는 적혀있긴 이게 최종 아미노산이 적혀있긴 하지만 프로그램으로 돌린 거예요. 여기 뭐
T가 들어갔을 때, V가 들어갔을 때, R이 들어갔을 때 막 돌려가지고 계속 이터레이션 시켜가지고 가장 안정적인 시퀀스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2차 구조는 사람이 결정을 하죠. 왜냐면 내가 여기에는 베타 시프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 아래쪽에는 뭐 힐릭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딱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그걸 가장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서열을 찾아나간 최초의 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로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로 실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결정 구조를 찍어봤어요. 결정 구조 이때만 해도 결정 구조가 참 찍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결정을 만들어가 찍었었을 때 실제 컴퓨터 설계 구조와 S3 결정 구조가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렇게 되면서 탑7이라는 어떤 그런 단백질, 새로운 자연계는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낸 단백질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의 어떤 구글 스칼러 페이지를 가져온 건데요. 조금 이제 흥미로워가지고 도대체 탑7이 그러면은 그 데이비드가 낸 그 논문 중에서 인용수가 몇 개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한번 찾아보다가 가져왔는데요. 조금 흥미롭게도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는 사실은 그 노벨상을 받은 거는 구조 설계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구조 설계에 대한 논문이 첫 번째 논문이 탑7에 대한 논문이 좀 더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상위에 있는 4개의 어떤 논문은 다 구조 예측에 관해서 받은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스타폴드라는 그 AI를 활용하는 게 하도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아서 가장 1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이 3개는 이제 가장 그 클래식한 로제타를 개발한 것에 대한 어떤 논문들이 그 가장 높은 인용수를 달성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로제타 다음으로 이제 탑7을 설계한 그 사이언스 논문이 5번째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용수의 추이인데요. 이제 많은 그 연구자들이 좀 이런 커브를 아마 그릴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인용수가 좀 이제 플래토해지면서 조금씩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 연구자의 어떤 그 가장 그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낮아지게 되는데 여기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도 아마 그런 시점을 맞이할 뻔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올라가다가 멈춰요. 이제 멈춰가지고 인용이 점점 안 올라가다가 이때 2020년도쯤부터 이제 AI를 활용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논문의 인용수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커브를 그리는 것도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까 전에 그 2022년도에 그 자기의 피직스 베이스드 메소드는 올드 한 거고 이제 AI에 대한 활용은 퓨처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그걸 그대로 유지해서 썼으면 아마 플랫폼을 유지를 하다가 노벨상을 받았을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 한 게 워낙 그래도 펀더멘탈한 걸 많이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어떤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또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접힘을 예측하는 것은 성공률도 낮고 컴퓨테이셔널하게 들어가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아까 전에 보여준 탑7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단백질이에요. 그게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산량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들은 훨씬 더 큰 단백질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봐도 아미노산이 아까 전에 20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2개의 다이펩타이드에 대한 가능성만 생각을 해도 총 400개의 계산을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하나가 더 들어온 3개의 트라이펩타이드 그 아미노산들을 계산하면은 이제 8,0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계속 20씩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큰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 몇백 개의 수준까지 가거든요. 몇백 개 수준까지 가면은 뭐 계산을 하기 거의 300개의 아미노산의 프로틴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통해서 가장 글로벌 미니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가장 낮은 에너지를 찾는 그 폴딩 구조를 찾는 거는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컴퓨팅 하드웨어가 어떤 요즘 뭐 슈퍼컴퓨터도 많긴 하지만 이건 요즘에 최근에 이제 구동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도 불구하고 최근의 컴퓨팅 기술로도 이러한 클래시컬한 피직스 베이스드 모델을 활용을 해서는 그런 전체 스페이스를 서치하는 것은 완전 말이 안 되는 수준의 계산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2004년에 좀 되게 흥미로운 생각을 이제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이 하시는데 이때 이미 2004년대는 뭐 20년이니까 컴퓨팅 그 능력이 훨씬 더 낮았을 때겠죠. 하드웨어도 별로 안 좋았을 테고
그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데스크탑들이 많이, 퍼스널 컴퓨터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컴퓨터 소스들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컴퓨터 그 프로틴 접힌 예측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제일 처음 한 건 아니고 이런 비슷한 것들을 그 천문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한번 하셨던 적이 있어요. 뭐 세트FM이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우주의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해가지고 받아보세요 해가지고 뭔가 그런 정보들을 받아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겠죠. 그래가지고 로제타의 폼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직접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컴퓨터 뭔가 바이올로지 모르는 사람한테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지 않으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깔고 너희가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 프로그램을 켜놓기만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걸 돌려가지고 그 계산량을 우리가 받아오겠다. 계산 정보를 받아오겠다. 그래서 You don't have to be a scientist. 이게 그 로제타의 폼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그 슬로건 같은 건데요. 뭐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너가 사이언스 그 과학자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켜서 깔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그 컴퓨터에서 계산을 받아와가지고 여기 같이 버클리에 있는 그 클러스터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이제 다 조합을 해가지고 그 홀딩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라우딩 소스 어프로치라고 많이 불리고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놀 때 예측을 현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잘 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고 또 재밌는 생각을 해요. 이게 2004년도고 이거는 이제 몇 년도지? 폴드잇이라는 이제 게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2010년도 논문인데 그 전부터 이제 게임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바이올로지적인 어떤 좀 아이디어가 도메인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나 혹은 화학적인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 단백질에 대한 어떤 그 뭐 20개나 뭐 20개나 한 몇십 개의 어떤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체인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리저리 홀딩을 시켜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뭐 힐리스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여기는 펜타 시프트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 루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스코어가 다 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폴드잇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할 때 계정 아이디를 들고 들어가면은 자기가 한 스코어에 대해 가지고 랭킹을 다 매겨줘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약간 승부욕을 좀 부추기는 거죠. 하다 보면은 나는 좀 더 올라가고 싶은데 조금 더 잘 접다 보면은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사이드 체인 묘를 좀 돌려보고 여기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빼볼까? 그럼 이렇게 약간 빼보기만 하면서 에너지를 가장 낮은 어떤 에너지로 찾아가게끔 하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폴드잇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풀려진 구조들을 네이처 2010년에 네이처 논문에 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저자가 폴드잇 플레이어스예요. 그래서 폴드잇 플레이어스에서 이제 어서 컨트리뷰션에서 총 57,000명이 계산을 한 어떤 그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논문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컨트리뷰션, 사실 보통 논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저자가 가장 중요한 저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저자가 이제 폴드잇 플레이어스였던 거죠. 그래서 57,000명을 다 어서로 치면은 사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그 어서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전문가들이 프로들의 모임들이 또 있어요. 그 프로들의 모임들이 이제 올림픽처럼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하는 경쟁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프로들의 모임인 캐스비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어떤 숨겨져 있는 어떤 단백질 구조가 이 사람들 프로그램의 어떤 커미티들은 이미 실험적으로 풀려진 단백질 구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를 퍼블리시가 되지 않은 그런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서열 정보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주면은 참가자들에게 주면은 그걸로 너네들이 무슨 모델을 활용을 하든지 간에 예측을 해서 그 구조를 가져와봐라 해서 그 스코어에 대한 거를 그 스코어를 쫙 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해의 우승자는 누구이고 그 해의 준우승은 누구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그런 대회인데 이걸 보듯이 공개되지 않은 구조를 주고 모델로 예측을 하고 결과를 비교를 해서 점수를 산정한 다음에 예측 순위를 알려주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구조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에 참가를 해서 만약에 뭐 1등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명예로운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북한도 참여를 하거든요. 북한도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오진 않아도 돼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결과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놔주게 되니까 국제대회에 첫 참가했는데 이게
전체 1위는 아니지만 특정한 부문에서 도메인에서 1위를 한 정도로 북한에서도 이게 뭐 아주 무슨 무기 만드는 거랑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꽤나 이런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캐습이라는 게 꽤 역사가 긴데요. 캐습이 이제 94년도부터 캐습에서의 그 1등을 한 스코어들을 이렇게 지금 플러스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 이제 그 디피컬티, X축이 이제 디피컬티인데 여기 총 3개의 그 표적 단백질을 주거든요. 이제 풀어야 하는 문제를 3개를 주는데 이게 첫 번째가 가장 쉬운 거, 두 번째가 중간으로 어려운 거,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거.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10년 이제 94년부터 2004년까지 26점 이게 100점에 가까울수록 정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94년 캐스 1에서 26점이었던 게 10년 지나고 49점까지 올라갔어요. 꽤나 그래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갔었을 때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6점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4년 만에 2018년도에 68점을 찍은 어떤 그 결과가 나옵니다. 도대체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알파폴드 1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파폴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알파폴드 2고요. 그 전 모델이 알파폴드 1이고요. 이거는 캐습 13인 이제 2018년도에 등장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알파폴드 1이 꽤나 높은 스코어를 내긴 했지만 비등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었었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놀라긴 했지만 절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뭐 할 수 있는 뭐 그래도 얘는 어떻게 하면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캐슬에서 딥마인드가 넘사벽으로 이제 점수를 높아버립니다. 이제 알파폴드 2가 등장을 하게 되죠. 알파폴드 2는 이제 이걸 노벨상을 받은 이제 존 점퍼 박사님이랑 사사리스 박사님이 이제 만드셨고요. 캐스 14에서 알파폴드 2라는 것이 2등에 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점수를 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 이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2등이 이제 메이커블이 되었어요. 메이커블이 이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알파폴드 빼고는 제일 잘했는데 그래도 이제 알파폴드에 비해 가지고 너무 초라한 점수를 내가지고 이제 2등이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두 번째는 하여튼 메이커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폴드 2가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게 되고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이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알파폴드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알파폴드 2 네이처 2021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1저자가 당연히 이제 존 점퍼 박사님이고 이제 마지막 코레스폰딩 어서가 이제 데미 사스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밖에 나온 지 안 됐는데 사이테이션이 뭐 28,000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이테이션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그 기념비적인 논문들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올려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올라간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멀티플스 그러니까 알파폴드 1은 구조 정보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구조 정보를 활용을 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톨션 앵글이라든가 어떤 그 아미노산 사이의 거리라든가 그런 원자 사이의 거리 같은 거를 이용하고 그거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어떤 활용을 예전에 많이 활용을 했었던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는 성공률이 뭐 높긴 했지만 1등을 하긴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넘사벽 정도는 아니었는데 2에서는 그 시퀀스에 대한 정보, 진화 정보까지 같이 투입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모델 훈련 방식도 이제 컨볼루션 CNN의 방식에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어텐션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높은 그 점수가 스코어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어떤 서열이 있었을 때 그거와 유사한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이 존재를 하면은 그게 인간에게서 만약에 인간에게서 발견된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그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단백질이 다른 종에도 있어요. 뭐 돼지에도 있고 소에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세포들에도 막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인간과는 다른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진화를 했을 그러니까 다른 아미노산 서열로 진화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그 단백질의 기능은 유사할지언정 구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약간의 서열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모은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 재밌는 점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단백질 이제 아미노산들이 가끔씩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서 뭔가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진화를 하기도 하는 어떤 좋은 방식으로 진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 변이가 동시에 일어나는 녀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개가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상으로 봤을 때 세리 스트럭처에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시퀀스 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두 개가 거리상으로 가까우면은 얘네들이 진화에 있어가지고 서로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두 개가 같이 바뀌었다면은 코이볼루션을 했다라면은 걔네들의 거리가 가까운 것일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거리에 대한 디스턴스 맵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켜서 패턴을 찾아내가지고 아미노산의 일련의 서열이 있으면은 얘네들끼리 가까운 애들은 어떤 애들이 가까울까를 최종적으로 프레딕션으로 나타내면은 3D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그 굵직굵직한 그 방식들을 활용을 해서 알파폴드가 그 구조 예측에 대한 성공률을 어마어마하게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커랩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었어요. 로제타폴드라는 프로그램을 또 냅니다. 이제 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알파폴드가 먼저 이제 캐슬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때 바로 어떤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논문을 나올 때까지는 그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소스 코드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대략적인 컨셉만 공개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커랩에서도 그 컨셉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공률을 확실하게 높일 수가 있구나 라는 힌트를 얻고 자체적인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대에 계시고 이제 그때는 호닥이었었던 백민 교수님께서 주도를 해서 어떤 그 컨셉 알파폴드에서 나온 컨셉을 활용을 해서 디벨롭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네이처 이제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알파폴드가 자꾸 논문을 안 해요. 자꾸 논문을 안 내고 자꾸 지연이 되고 소스 코드가 안 나오고 결국은 백민 교수님께서는 소스를 이제 다 이제 그 디벨롭을 하고 이제 논문을 낼 때가 됐는데 이제 몰랐죠. 이제 베이커랩에서 제출을 할 때는 네이처에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랐었고 보니까 이제 그 리시브드 이게 보통 그 논문들을 보면은 언제 논문이 제출이 됐고 언제 업색이 됐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알파폴드 논문을 보면은 2021년 5월 11일에 됐어요. 5월 11일에 됐는데 베이커랩에서는 조금 더 늦게 냈죠. 이제 6월 7일 날 됐는데 뭐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각각 그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낸 것 같고요. 근데 억셉이 먼저 됐어요. 굉장히 빨리 됐죠. 이게 한 달 만에 억셉이 됐다는 거는 그 사이에 리비전도 하고 뭐 폴프도 다 하고 뭐 됐다는 건데 굉장히 빨리 논문이 억셉이 됐는데 저 알파폴드보다는 먼저 됐어요. 한 5일 정도 먼저 됐는데 희한하게도 이게 같은 날에 동시에 출판이 됐단 말이죠. 이게 이제 로제타폴드랑 이제 알파폴드가 동시에 출판됐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건데 왜 같은 날에 출판됐지? 이게 우연일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백민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뭐 왜 도대체 그 같은 날에 출판이 된 거냐? 그러니까 억셉은 우리가 먼저 된 것 같은데 뭔가 자기네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맞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뭐 그랬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뭐 알파폴드에서 영감을 받는 건 확실한 거고 그거에 그러면은 먼저 나가는 것도 조금 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네이처랑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좀 같은 날에 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둘 다 같은 날에 동시 출판이 되었고 둘 다 표지 논문을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각각 장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베이커랩은 알파폴드 썼을까요? 이게 그 로제타폴드를 개발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제타폴드만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눈치 보일 수도 있잖아요. 베이커한테 이제 알파폴드 써가지고 했는데 라고 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일단 알파폴드는 너무 유명했어요. 이미 캐슬에서 결과가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에 알파폴드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그 나오자마자 이제 뭐 학생들이 로제타폴드 같은 날에 나왔는데 로제타폴드 뭐 원래 로제타폴드는 꾸준히 디벨롭하는 과정을 그룹미팅 때도 보고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신나지가 않거든요. 이미 다 본 거다. 근데 알파폴드는 새 거니까 나오니까 되게 놀라잖아요. 그래서 알파 공개됐다. 이제 난리가 채팅방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겁나 정확하잖아요. 이게 해보니까 소스 코드도 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프로그래머들이 많아요. 프로그래머 많아가지고 소스 코드를 다 기리사를 만져보고 모디파이를 해보고 하니까 원래 하나의 단백질만을 예측하는 걸 줄만 알았는데 여러 개의 단백질을 동시에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고 뭔가 어떤 컴플렉스 이루는 것도 예측하는 게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이미 이때 나왔을 때 다
바꿔가지고 해본 거예요. 이게 알파폴드 멀티머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전인데도 이것저것 수정을 하면서 막 해봐요. 그리고 데이비드한테도 말을 해요. 이거 완전 대박인데 지금 나 쓰는 논문인데 이거 쓰고 싶다. 나 이게 로스타폴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알파폴드가 너무 잘 맞으니까 이걸 쓰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데이비드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궁금한데 데이비드도 같이 신났어요. 정말로 되게 뭔가 다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제타폴드도 당연히 되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서 로제타폴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알파폴드가 잘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이미 다 검증이 많이 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아주 오픈마인드로 당연히 뭔가 거기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다 쓰고 한 것도 더 해보고 이미지를 바꿔보고 무조건 써라. 그래서 그냥 같이 학생들과 같이 신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어요. 알파폴드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뭐 뉴럴넷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뭐 정답이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몇 퍼센트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생성형 모델에 대한 좀 이야기를 많이 되고 있거든요. 생성형 모델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생성형 모델이 항상 완벽하지 않아 지금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뭐 이미지를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은 꽤나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뭐 챗GPT로 만들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꽤나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그럴싸한 이야기 사람이 보기에 어색하지 않은데 항상 그랬던 거 아니에요. 몇 년 전만 맨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었고 굉장히 이상한 결과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훈련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어떤 훈련 모델, 생성형 모델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뭐 멋진 그런 늑대와 뭐 새들과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여기 뭐 다리가 몇 개가 있고 뭐 뚱뚱한 늑대가 나오고 여기 새랑 뭐 멧돼지랑 합쳐진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환각, 우리나라 말로 환각이라고 하는데 생성형 모델이 인간이 어떤 보기에 그럴싸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로컬리 보면은 다 아는 것들이에요. 로컬리 보면 아 이게 다리구나, 이게 꼬리구나, 뭐 다 아는 것들인데 그거의 조합이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불안정한 거죠.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모델이 아주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보면은 불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꿈을 꾸잖아요. 이제 평소에 잘 때 이제 꿈을 꾸는데 어떤 임의의 어떤 하나의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은 단백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단백질 구조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단백질 구조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어떤 단백질 구조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잠에 듭니다. 잠에 들고 이제 꿈을 꾸는데 꿈에서는 완전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현실에서 무언가를 만났던 것들이나 그런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면서 어떤 꿈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데 꿈에서 이제 여기에서 일부분, 여기에서 일부분, 여기에서 일부분, 여기에서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어떤 단백질이 새롭게 나온 거예요. 이거랑 다를 바가 없죠. 뭔가 어떤 게 본 것들에서 뭔가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떠올리듯이 어떤 단백질이 다양한 형태가 있으면 그것들을 적당히 그냥 조합을 했는데 어떤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컨셉을 활용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새로운 완전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을 생성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이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이처에 이제 2021년에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활용한 드루고 프로틴의 디자인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같은 네이처 바이오텍에서 이분들이 이제 설명에 대한 논문을 한 건데 아이디어 프로틴 스트럭처를 드리밍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단백질들을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그 모델 자체가 뭔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걸 만들어냈네. 약간 이런 형태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우리가 1년에 아미노산 서열을 랜덤하게 그냥 줍니다. 그냥 랜덤한 서열을 주면은 어떤 이건 티아로제타라는 걸 썼는데 이 모델을 활용해서 구조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구조 예측을 했는데 뭐 랜덤하게 줬으니까 당연히 구조가 뭐 예측이 안 되겠죠. 예측이 안 되면은 임의의 뮤테이션을 막 줘요. 그러니까 막 아미노산을 그냥 임의로 바꿔가요. 바꿔가면서 예측을 해보고 하면은 뭔가 그럴싸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에너지가 안정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는 당연히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는 구조는 아니겠죠. 우리가 임의로 여기에는 이러한 구조가 생기고
여기는 이런 헬릭스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뭐 베타 스트랜드가 있어야 되고 여기 헬릭스가 있어야 되고 루프가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의 그걸 준 게 아니고 그냥 모델 자체가 찾아가게끔 알아서 찾아가게끔 해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새로운 구조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2021년 네이처에서 나온 할로시네이션을 활용한 드노보 그 단백질에 대한 논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생성형 모델이 점점 더 진화를 하기 시작하죠. 보통 이제 이미지 관련된 그런 필드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많이 했는데요. 그 마찬가지로 그 생성형 모델도 이미지나 혹은 뭐 당연히 그 랭귀지 모델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생성형 모델이 가장 잘 쓰였던 것이 이제 오픈 AI라는 이 챗 GPT를 만든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달이라는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이게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이제 그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브라우저에서 이제 뭐 저 무슨 뭔가 타입을 해요. 뭔가 나는 뭐 광화문에서의 어떤 뭐 걸어가는 뭐 피카츄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막 조합을 해가지고 이 그 뉴럴넷에 훈련된 어떤 다양한 이미지들이 원래 기존에 훈련된 이미지들이 있을 건데 그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서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조합을 해서 완전히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모델의 고양이들도 훈련이 됐을 거고 체스도 훈련됐을 거고 체스를 두는 사람도 훈련됐을 테니까 고양이를 두는 체스를 만들어주고 하면은 고양이를 두는 체스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델이 상당히 고도화 돼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그럴싸한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단백질 생성형 모델도 마찬가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 생성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떤 키워드들을 넣어줘요. 대칭성, 뭐 어떤 시메트리를 가진 대칭성을 가지는 어떠한 이쪽에는 어떤 그 뭐랄까 뭐 세컨더리 스트럭처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힐릭스 여기에는 스트랜드를 가지는 어떤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줘 라고 훈련을 주면은 단백질 구조 데이터가 많이 훈련돼 있어요. 이미 훈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훈련된 걸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생성형 모델 단백질 생성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단백질 생성형 모델을 활용한 드노보 단백질의 디자인에 대한 논문을 네이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성형 모델이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디퓨전 모델이라는 그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뭔지 이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면은 이런 어떤 귀여운 고양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고양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 귀여운 고양이 이미지라는 것은 결국은 각 픽셀에 어떠한 색이 들어가 있느냐의 모임이에요. 그런 거에 어리게 보시면 되는데 그 각각의 픽셀의 그 색에 대한 정보에 약간의 노이즈를 전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픽셀 값들에 조금씩 랜덤한 노이즈들을 막 주게 되면은 노이즈를 줄 때마다 점점 더 얘네들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노이즈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랜덤한 픽셀들이 막 모임이 되게끔 노이즈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이즈를 주면서 그 과정에서 한 노이즈를 줄 때마다 그 전 스텝과의 관련성에 대한 뉴럴넷을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해서 또 반대로 프레딕션을 하면은 이 모델, 이 이미지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프레딕션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해주면은 이 관계에 대한 훈련을 해주면은 반대로 넘어갈 때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계속 훈련시켜줬다가 완전한 노이즈에서 다시 프레딕션을 하면은 뭐 한 장에 대한 이미지를 만약에 우리가 훈련을 시켜준 거라면은 이 유사한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백 가지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디퓨전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퓨전을 시켜주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 섞어준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프레딕션을 하면은 완전 새로운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적용을 시킨 게 단백질 생성형 모델 RF 디퓨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어떤 그 3차원 코디네이트, 원자들의 좌표들이면 XYZ 코디네이트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들을 조금씩 줘요. 스텝별로 조금씩 주면서 최종적으로 노이즈를 엄청나게 많이 주게 되면은 얘는 그냥 랜덤한 어떤 코디네이트가 될 거예요. 그 과정을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랜덤한 코디네이트에서 다시 반대로 예측을 해서 돌아오면은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단백질과 유사한 어떤 구조체를 생성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의 단백질이 아닌 수백만 가지의 어떤 구조체를
동시에 풀어주면서 다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생성형 모델을 활용한 어떤 그 드노버 단백질 생성 모델을 2023년도에 발표를 하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RF 디퓨전이라는 그 생성형 모델을 이용을 하면은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어떤 단백질의 어떠한 부분에 딱 결합을 하게 되는 어떤 단백질을 생성을 해달라라는 이런 형태의 키워드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구조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어떤 하나의 펩타이드, 여기 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뭐 GLP-1, 뭐 비만에 관련된 어떤 그런 호르몬에 관한 어떤 그 펩타이드가 있을 때 걔한테 딱 달라붙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를 모델에다가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약품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쓰였고요. 여기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스파이크 프로틴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폐나 어떤 기관지에 있는 세포의 리셉터에 달라붙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 리셉터 셀 리셉터가 붙는 그 부분을 못 붙게 다른 녀석이 가서 달라붙으면은 셀로 못 들어가고 걔는 그냥 사멸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우리 몸의 세포와 달라붙는 그 영역에 우리 세포보다 더 잘 달라붙는 애를 기재하면은 그럼 얘네들은 이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어떤 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생성형 모델을 활용을 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니비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 초기 슬라이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프로틴 디자인과 프로틴 스트럭처 프레딕션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진 다른 주제는 아니에요. 완전히 정확하게 상호 보완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단백질 프로틴 스트럭처 프레딕션은 프로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고요. 디자인을 한 걸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될거아요. 컴퓨테이셔널이 뭔가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얘가 진짜로 되는 게 맞냐? 그러면은 실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스트럭처 프레딕션 툴을 돌려가지고 되는지 확인을 하고 디자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계속적으로 구조 데이터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구조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재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사이에는 인공지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토픽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최근에 한 3년 정도 이제 베이커 연구실에 있으면서 연구실에서 느꼈던 어떤 그냥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베이커 연구실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지 않냐, 너무 큰 연구실 아니냐, 정말 큰 연구실이고요. 포스닥이 75명이에요. 한 연구실에 75명이 있고 박사 과정생은 60명, 그래서 총 한 135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연구실에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학부 연구생, 방문 연구자, 뭐 직원들 다 합치면 한 150명 정도가 한 연구실에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묻는 질문들이 이제 베이커 교수님이 도대체 볼 수 있게 한 거냐, 150명이면 도대체 언제 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커 교수님은 그 모든 멤버들을 2, 3주에 한 번씩은 1대1 미팅을 다 하세요. 1대1 미팅을 하면 도대체 무슨 시간이 나가지고 그 1대1 미팅을 다 하느냐라고 할 수 있다면 베이커 교수가 가장 강조하는 어떤 요즘에 좀 꽂힌 어떤 텀이 있는데 커뮤널 브레인이라는 텀이에요. 그래서 커뮤널 브레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들 모여가지고 여러 개의 뇌가 모여서 하나의 뇌를 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께서는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미팅 말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미팅 말고 나머지 뭐 제안서를 쓰거나 구매를 하거나 뭐 관리를 하거나 그런 것도 다 직원들이 하고 학생들과 미팅만 거의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 3주마다 한 번씩 그 1대1 미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자주 미팅을 하다 보니까 각각 뭐 하는지를 다 알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물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죠. 대략적인 토픽들을 다 알아요. 토픽들을 다 아니까 사람들이 많고 하는 토픽들이 많으니까 제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을 그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잘은 모르지만 얘가 이걸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너 얘한테 가서 물어봐.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뭐 이메일 CC 해가지고 엄청나게 연구 보내고
그러면서 그런 특징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항상 그 학생들을 응원을 하는 편이에요. 좀 이렇게 뭐 응원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일일이 되게 자세하게 뭐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징 하기 힘드니까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응원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저를 자꾸 상민이라고 하긴 발음이 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자꾸 생민이라고 하는데, 생민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한 2년차쯤인가 하면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뭔가 지도교수의 어떤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본인의 철학은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죠. 다양한 어떤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뭐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도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의 철학은 그냥 본인의 역할은 치어리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학생들을 좀 응원을 해주려고 하고 학생들에게 좀 믿어주려고 하고, 이 학생이 말하는 거가 너의 의견을 한번 말해봐라라고 자꾸 인코리지를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단서를 들어야 돼요.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확하지 않은 건 아닌데, 내가 뭐 잘은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당연히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인정을 잘 하고, 다른 사람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려고 하는 게 항상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그룹 미팅 발표를 계속 하세요.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오는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그룹 미팅을 그냥 간다는 게 아니고 직접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024년 이게 지금 그룹 미팅 발표자 순서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룹 미팅을 순서를 봤는데, 노벨상 받기 2주 전에도 발표 순서가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셨겠죠, 열심히. 또 열심히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항상 줌으로도 같이 현장에서도 발표를 하지만 이제 줌으로도 항상 녹화를 하는데 발표를 하고 계세요. 그냥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슬라이드 뭐 본인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가 따로 학생처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를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레스는 굉장히 느리긴 해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다 말하는 거는 있는 것 같고, 직접 실험하세요. 정말로 여기가 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이제 하셨었는데, 좀 제가 직접 가르치진 않았고요. 이제 뭐 당연히 가르치진 않지만 어떤 담당 학생이 있어요. 옆에 항상 붙어있는. 항상 새로 테크닉이라고 새로 장비가 나오니까 쓸 줄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게 물어봐요. 계속 이제 물어봐가지고 담당 학생이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직접 실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좀 되게 신기해하기도 하고 재밌어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아마 많은 좀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제 가면서 채용 인터뷰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포닥을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일단 뭐 1년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연기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뭐 추천서 한 3분 정도 받아오라고 하고 하는데, 다이버시티 스테이트먼트까지 쓰는 데가 있을까? 이게 뭔가 약간 보통 미국에서 패컬티 잡을 때 다이버시티 스테이트먼트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이제 뭐 UC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제출하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5분 세미나 발표를 하고, 충격적이었던 거는 현장으로 불러서 1박 2일 동안 릴레이 시킵니다. 포닥들 혹은 다른 연구자들이랑.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 첫째 날부터 해가지고 둘째 날까지 쭈루루룩 한 40분씩 해가지고 해당 학생들이랑 계속 미팅을 계속 하고, 이제 뭐 데이비드랑도 당연히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5분 세미나 발표를 본인이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데이비드 베이커가 직접 결정을 하지도 않아요. 이제 여기서 미팅을 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토의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패컬티를 뽑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뭔가 교수를 뽑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포닥하면 뽑는데도 정말 공을 들인다는 게 느껴졌고, 공을 들여서 한 명을 뽑으면은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은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시고, 그래서 힘들게 뽑은 만큼 그렇게 이제 검증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되게 극소수만 살아남지 않느냐,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그냥 진로가 다양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학계에 뭐좀 소수긴 하죠. 학계에 남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을 수는 없는데 뭐 MIT, 스탠포드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기 그 포스텍과 뭐 비슷하고 하버드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스텍이 여기 비슷한 위치에 있죠. 서울대가 이제 베스트도 이제 하시는 교수 이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제 다양한 분들이 가긴 하지만 그 학계에 맞는 분들이 좀 소수긴 해요. 한 10% 정도가 이제 학계에 가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창업이나 취업에 굉장히 활발하고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요. 여기 이제 학생들과 함께 창업을 한 게 보니까 이미 21개를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이코사백스라는 어떤 백신 회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게 팔렸는데 이제 $1 빌리언에 팔렸거든요. 그러면 그 지분만큼 또 가져가시겠죠. 그래서 회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살아남는다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진로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끌었네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뭐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왔어요. 그냥 다른 코닥한테 한국 가면 어째 되시지? 코닥이 무대상 정말 하지 않겠니? 그때 뭐 파티하는 그때 올 와라. 알겠다. 몇 년이나 걸릴까 했는데 그게 올해가 될 줄. 그래서 아마 파티하게 되면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형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시간 너무 했었네요. 10분 정도 네네. 더 해가지고 네. 6시간 정도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네. 저쪽에 온라인으로 누가 아, 질문 네네. 현장에서도 계신 분이 먼저 현장부터 하시죠. 단백질을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을 하고서 네. 그 예측이 맞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측이 맞는지 확인은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구조 예측을 한 거는 사실 컴퓨터로 나온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실험적인 결과로 검증을 한다면 실험적인 결과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하는 것들이 이제 구조에 대한 어떤 훈련을 시키겠죠. 구조에 대한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미 그러니까 나와 있는 어떤 이미 결과가 알려져 있는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몇 가지 테스트 세트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돌려봐요. 그래서 거기는 정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고요. 이런 제가 하고 있는 드노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구조 예측을 통해서 디자인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뭐 학업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뭐 결정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그 구조와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한 10개 정도 디자인을 하게 되면 한 개 정도는 구조 분석을 맡겨보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해볼 수는 없고 그래서 한 개 정도는 최대한 구조 분석을 해서 적어도 이 하나는 실제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게 맞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나머지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실제 실험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을 많이 해도 결과적으로 실험적인 어떤 리얼 시스템에서의 체크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측 사실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네. 서열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만들어질 때 주변 환경, 네. pH나 이런 것도 구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하는지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걸 영향을 주는 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병이 생겨서 단백질이 잘못 발현이 되는 것도 하나의 결의가 있는데 네. 그때는 생체 환경이 변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그램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이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또 네. 하나는 이렇게 계속 시뮬레이션으로 하다 보면 사실 맨 처음에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할 때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한다. 실제로 단백질 프리사이즈 구조를 풀더라도 네. 그때 이제 과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실질적인 단백질을 만나지 않는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이 물질상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맨 처음에 그런 게 개발될 때 여기서는 훨씬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의 단백질과 여기서의 이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시는 네.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 현실에 존재하는 그 단백질을 네.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 상상, 굉장히 여기서 예측하는 상상 속의 뭔가 같잖아요.
네네네. 그것과 어떻게 연결을 지고 계시는지. 아,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답변드리면은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환경 변수에 대한 걸 예측을 해서 그 디자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포들 안에서의 그 로컬에서도 각각의 환경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몸에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폴딩이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그 디자인할 수 있는 툴들이 계산이 굉장히 빨라지고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캔디데이트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만들어내서 그나마 가장 작동을 잘하는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그 디자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환경에 잘 적합한 아이들을 골라서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AI 모델이 좀 도달을 하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솔벤트 환경이나 뭐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입력을 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줘. 이렇게까지 가는 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와는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질문에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네. 좀 뭐랄까. 네. 그 생성형 AI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네. 이게 현실과 되게 괴리감을 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아. 봐. 아무래도 시험을 네네. 때는 계속 뭔가 단백질 눈은 안 보이지만 네네. 타겟팅을 하면서 네네. 물질적으로 만나잖아요. 네네네. 그런 감각이 아. 없어지는 아, 경향이 생기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네, 그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그 뭐랄까 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성형 모델이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어떤 디퓨전 모델 말고도 그 웹브라우저 대상에서 베이스로 나온 것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단백질들을 생성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모양으로 생성을 한다거나 뭐 숫자 모양으로 구조를 만들게 한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까지 생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리얼리스틱하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런 것들이 뭔가 상당히 아직 뭐 나중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실제랑은 좀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델을 사용하면 정말 이렇게 숫자도 쓸 수 있고 단백질도 글자도 쓸 수 있나?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는 그 굉장히 그렇게 가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꽤나 많은 어떤 단백질 생성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델로서 그 컴퓨터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시스템에서 작용을 하는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검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실제 시스템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완전 드롭으로 뭐 단백질한테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뭐 면역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면역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알고리즘을 다시 개발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자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가 일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연구자들은 방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쪽에서 네, 좀 네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그러면은 고등학생 중에 한 분이 질문하신 게 있는데 충남고등학교 전창혁 선생이 이미 기능이 파악된 경우에도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하면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나요? 이미 기능이 파악된 경우에도 예측을 하면은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 단백질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백질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혹은 어떠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구조 예측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단백질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 나중에 그 단백질을 개량을 해서 훨씬 더 좋은 기능을 하게끔 만들다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정보를. 그리고 두 번째 이산화탄소 포집제 반응 촉매 등 예측이 어려운 다른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통한 응용이 가능할까요? 네, 이쪽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이나믹스나 키네틱 어떤 동력학적인 부분이 들어가거나
혹은 반응 어떤 그 화학적인 반응, 리액션 같은 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예측은 아직까지는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은 되게 스태틱한 그러니까 정적인 구조 자체만을 예측을 하는 게 현재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응 촉매라고 하는 효소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좀 쉽지는 않은 상태이긴 한데 그쪽도 아무래도 아직까지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냥 정적인 구조만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바꾸고 여기 한 가지만 더 바꾸고 그다음에 현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강문경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하였는데요.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지만 실제로 합성은 불가능한 구조도 존재하죠.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했었을 때 뭐 다양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말로 킬릭스를 연결해가지고 뭐 숫자를 만들 수도 있고 알파벳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폴딩이 될 것이냐? 저는 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가능한 구조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지구상에 존재 두 번째 질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뭐 신원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기 한 양이 적어 보이는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마련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단백질들을 지금 나와 있는 게 사실 뭐 꽤나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델을 개량을 하기에는 또 부족한 경우들도 있어요.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특정한 환경에 존재하는 어떤 단백질들을 계산하고 싶다 하면 그 환경에 존재하는 구조체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는 굉장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실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계속 마련하는 수밖에가 없고요. 정말로 이제 그 뭐랄까 모델의 애큐리시가 올라가면은 이제 모델 자체적으로 계속 그 알파고 같은 경우도 자기가 교육을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듯이 자기가 이제 계속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훈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레이닝 모델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실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지금 네, 저희 뒤에 분이 계속 처음부터 질문을 주셨는데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 현재까지 이제 발전형 구조 예측 모델 자체가 네. 이제 폴딩이 되느냐 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네. 발전을 해온 것 같은데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구조가 없는 단백질을 타겟을 한다고 한다면 이 현재 구조 예측 모델이 얼마나 피델리티를 가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구조가 없는 단백질도 존재해요. 단백질이라는 거는 그냥 아미노산의 연결이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한 구조로 형성을 돼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구조가 있는 단백질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이제 구조가 있는 그 데이터로 훈련이 된 건데 그런데 간간히 이제 뭐 예를 들어 구조가 있는 단백질과 구조가 없는 어떤 비정형의 어떤 펩타이드 그런 그 체인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구조로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구조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훈련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정형 데이터가 그 구조가 있는 부분만을 따로 뜯어가지고 다시 골라내가지고 훈련을 시켜주게 되면은 꼭 구조가 아니더라도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단백질 구조가 있는 단백질에 바인딩을 할 수 있는 비정형성을 갖는 단백질을 생성한다거나 설계한다거나 그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시도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뜯어내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고 혹은 구조 약간 반대 방향의 디자인으로서 뭔가 지금 우리가 구조 예측을 했었을 때 이 구조에 대한 뭔가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구조가 잘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 프로바빌리티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구조에 대한 스코어가 낮은 쪽으로 우리가 그 설계를 할 수 있다면은 또 다시 구조가 없는 단백질들도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도가 잘 안 되어진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네. 질문들이 많을 것 같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래도 여기 다 보여드려요. 네. 단체 사진으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수당을 해주시고 노벨상 제자와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좀 영광의 시간을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 이메일 있으니까요. 야원에서
네. 그 대학원생도 오시면 좋죠.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니까 진하고 일리가 있으신 학생들. 여기 다 참여하신 분들 앞에 나가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되니까요.